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6년 4월 12일 캐나다에 위치한 작은 도시 요크턴에 살고 있던 16살 소녀 메카일라 발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엄마 폴라, 여동생 그리고 남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싱글맘이잖아요. 생계를 책임지느라 평소에 매우 바쁘셨고 그렇다 보니 매일 아침 외할머니가 대신해서 메카일라를 학교에 데려다 주곤 했죠. 그날 엄마는 딸이 학교에 가기 전에 아침밥을 챙겨주면서 간단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메카일라는 16살이 이제 막 됐는데 수줍음이 많은 소녀였어요. 또 사춘기가 오면서 얼굴에 난 이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꽤 받고 있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을 당한 적도 있어서 최근 여드름 약을 아주 열심히 복용하기도 했습니다. 오전 8시 10분 메카일라를 태운 외할머니 자동차가 세이크 크리드 하트 고등학교 주차장에 도착해요. 할머니와 인사를 나눈 뒤에 아이는 곧장 학교 건물로 들어갔죠. 그리고 반나절이 지나서 오후 3시 30분입니다. 외할머니가 학교가 끝나고 하교하는 메카일라를 똑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방과 후에 곧장 음악학원에 갈 예정입니다. 메카일라가 바이올린 연주회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악기 연습에 굉장히 매진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던 할머니는 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아니, 시간이 한참 지나도 소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할머니가 직접 학교로 들어가서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되죠. 메카일라가 아예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석이라고요? 아니, 아까 분명 학교에 내려줬는데. 할머니는 곧장 엄마에게 이 소식을 알렸고요. 이후에 엄마와 할머니는 동네 곳곳을 돌면서 메카일라를 찾아다녔죠. 하지만 그 어디서도 아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가 돼서야 요크턴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하게 되죠. 자, 경찰은 가장 먼저 학교를 찾아갔어요. 다행히 거기에 메카일라의 흔적이 있었는데 교내 복도에 설치된 CCTV입니다. 그날 아침 8시 22분이었죠. 메카일라가 복도에 있는 자신의 사물함을 열어서 들고 있던 교재를 안에 집어넣습니다. 이후에 백팩을 맨 채 어딘가로 향하게 됐는데 거긴 교실이 아니라 바로 학교 뒷문이었죠. 그렇게 학교를 빠져나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경찰은 이후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근의 CCTV를 모두 수거해서 조사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다음으로 소녀가 포착된 건 학교 인근의 은행이었어요. 하지만 여기가 아직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었거든요. 메카일라가 그 앞에서 은행 문이 열리길 기다리는 듯 했죠. 그리고 잠시 후 영업이 시작되자마자 자신의 계좌에서 $55, 약 6만 원 정도를 인출합니다. 그리고 이때 오전 8시 55분쯤이었는데 은행 앞에서 메카일라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모습이 발견돼요. CCTV에 찍혀 있었죠. 통화를 했다? 자, 그래서 경찰이 즉시 휴대폰 기록을 추적해요. 그리고 살펴봤는데 이상합니다. 4월 12일 8시 55분 이날 메카일라 휴대폰에는 통화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아니, 분명히 비디오에는 통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혹시 통화를 하는 척 연기하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메카일라가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습은 계속해서 다음 CCTV에서도 포착됩니다. 은행을 떠난 후에 메카일라가 향한 곳은 인근에 있는 전당포였어요. 여기서 자기가 끼고 있던 은반지 2개를 팔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은반지라는 게 큰 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당포 주인이 구입을 못한다라고 거절하게 됐죠. 그러자 메카일라는 인사를 하고 전당포를 떠났는데요. 그리고 오전 9시가 막 지난 시각에 이번엔 메카일라가 같은 동네에 있는 팀 홀튼 매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팀 홀튼은 캐나다의 약간 국민 카페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유명한 커피와 도넛을 파는 매장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메카일라는 이후에 자리를 잡고 앉았죠. 그리고 계속해서 핸드폰을 사용해요. 누군가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인데요.
심지어 핸드폰에 귀를 대고 뭐라고 통화하는 모습도 찍혀 있어요. 자, 여러분, 경찰도 이걸 봤고 그래서 통화 기록이랑 대조를 해봤죠. 아니, 근데 그 시각에 통화를 한 기록이 없는 겁니다. 이거 혹시 SNS 통화 어플 아닐까요? 여러분, 한국 카카오에도 보이스톡 기능이 있죠. 메카일라가 이 메신저가 제공하는 자체 통화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통화 기록이 남지 않는 게 말이 됩니다.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평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스냅챗, 그리고 캐나다에서 사용하는 메신저 킥 계정을 가지고 있었고 활발하게 사용을 했죠. 게다가 그 증언을 좀 듣다 보니까 최근에 메카일라가 채팅 어플에 푹 빠져 있었다고 해요. 사실 이 여드름이 얼굴에 막 났잖아요. 그래서 메카일라가 어느 순간부터 외모에 좀 자신감을 잃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온라인상에 있는 친구들한테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가까웠던 친구 쉘비에 따르면 그녀가 종종 온라인 채팅을 누구랑 주고받는지 막 신나하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수가 적어도 3, 4명은 됐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친구가 들었던 이름 중에 조쉬라는 남자애가 있었는데요. 게다가 이 쉘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친구 에이미도 있는데 실종 전날에 메카일라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채팅 친구 중에 한 명인 크리스토퍼가 자신이 사는 이 요크셔라는 도시에 방문한다는 이야기였죠. 자, 그렇다면 아이가 학교도 빠지고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돈을 찾고 또 카페에서도 뭔가 막 사람을 찾는 듯한 행동을 보인 게 누군가를 기다렸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인물은 채팅 상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CCTV를 통해서 보는 메카일라의 행동은 확실히 좀 부자연스러웠어요. 9시에 매장에 들어왔죠. 그런데 13분 만에 가게를 나가요. 그리고 40분 뒤에 또다시 같은 카페의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때 친구 쉘비에게 문자를 한 통 보냈는데 그 내용이 의미심장합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해. 에? 도움? 그런데 20분 뒤에 바로 아니야 해결했어 라는 문자가 도착했죠. 뭔가 이상한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무려 미카엘라가 6번이나 핸드폰 배터리를 분리했다가 다시 조립했다가 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됩니다. 왜 이렇게 불안정한 행동을 보인 걸까요? 그러다가 10시 39분이었어요. 미카엘라가 누군가와 약 3분가량의 통화를 나눠요. 이것도 아마 SNS 어플로 한 거라서 기록이 남진 않아요. 그래서 누구랑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전화를 끊자마자 메카일라가 보인 행동이 매우 특이합니다. 갑자기 다른 테이블에 가요. 그 여성이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성에게 다가가더니 말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이 CCTV를 본 경찰이 그 여성이 누군지 수소문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아내는데 성공하죠. 다행히 여자가 그때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웬 어린 소녀가 오더니 뭐라고 묻냐면 저기요, 호텔방을 저 대신해서 좀 잡아줄 수 있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죠. 이거 선 넘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거절했다고 하는데 그러자 메카일라는 알겠다 라면서 자리에 돌아가서 또다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1분 후에 카페를 떠나게 되죠. 아직 끝이 아닙니다. 1시간 후에 메카일라가 모습을 나타낸 건 다름 아닌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입니다. 학교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마침 이때가 점심시간이어가지고 막 애들이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학교에 식당으로 가더니 대뜸 2명의 친구한테 말을 겁니다. 뭐라고 했냐? 얘들아, 나 레지나로 휴가 가. 레지나? 여긴 또 뭐냐면 요크턴이라는 곳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여기를 휴가를 간다? 아니, 미카일라가 거기에 갈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하고 친구들 답변을 듣기도 전에 그 길로 바로 학교를 빠져나와 버렸죠. 이후에 향한 곳은 시외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매표소 직원한테 레지나행 버스가 몇 시냐? 라고 물었고 직원이 오후 5시에 있다 라고 대답해줘요. 메카일라는 티켓을 사진 않았습니다.
즉각 터미널 식당에 들어가서 감자튀김을 주문했죠. 그리고 잠시 시간을 보내다가 1시 45분경 터미널 식당을 빠져나왔고 이후 영영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핸드폰 전원도 꺼져버렸죠. 여기까지가 메카일라가 실종되기 직전까지의 CCTV 흔적으로 알아본 경로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적어도 이것만으로 그녀가 누구에게 강압적으로 끌려가거나 또는 범죄와 연루되었다고 보긴 좀 힘들겠죠. 그렇다 보니 경찰 역시도 메카일라가 자발적인 가출을 한 게 아니냐라는 데 무게를 둡니다. 특히나 자기가 직접 레지나로 떠난다라고 말을 했고 또 전당포와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 했고 이걸로 봤을 때 충분히 가출로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녀가 가지고 있는 돈이 겨우 6만 원 남짓입니다. 가출을 한 것 치고는 좀 적은 금액이 아닌가 싶죠. 메카일라의 어머니 역시 가출일 리가 없다고 부정합니다. 근데 여긴 이유가 있어요. 엄마가 아는 이 딸 메카일라가 최근 최고의 고민이 여드름이었어요. 이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정말 매일매일 알람을 맞춰놓고 꼬박꼬박 그 여드름 약을 복용할 만큼 아주 강박이 있던 아이거든요. 그런 딸이 여드름 약을 집에 놓고 가출을 했다? 여러분 심지어 핸드폰 충전기도 챙겨가지 않았습니다. 가출하는데 핸드폰 충전기가 없다라는 건 10대 청소년에겐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게다가 가출할 돈이 필요했다면 사실 더 좋은 쉬운 방법이 있었어요. 메카일라 집에 현금을 모아두는 그 박스가 있었다고 하는데 메카일라도 거기가 어딘지 잘 알고 있죠. 돈이 필요했다면 거기서 얼마든지 현금을 꺼내가면 됩니다. 그런데 달랑 55불만 챙긴 걸로 봐서 가출이 아니라 잠깐 돈을 쓸 외출을 계획한 건 아니었을까요? SNS에서 알게 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은밀한 외출이요. 자, 이젠 메카일라의 SNS 계정을 샅샅이 살펴봐야겠습니다. 근데 일이 그렇게 순순히 풀리질 않아요. 일단 여러분, 인스타그램, 스냅챗 이런 아주 유명한 SNS 회사는 모두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죠. 근데 사건이 발생한 건 캐나다입니다. 그래서 본사에다가 이 메카일라 계정과 또 무슨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좀 내용을 보내달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계속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쪽 회사에서는 우린 본인이 아니면 이걸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 본인이 사라졌다니까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이 메신저 어플의 맹점이 드러나죠. 수사기관이 이 실종자가 누구랑 대화했는지 도저히 알아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 사건에서 단 한 통이라도 메카일라가 통신사를 이용한 기록을 남겼더라면 사건이 이처럼 미궁에 빠지진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메카일라의 인스타를 살펴보던 경찰이 이상한 점을 발견해요. 그녀는 인스타 계정이 여러 개였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는 세미 인플루언서라고 불릴 만큼 꽤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 봤는데 이상하게도 모든 게시물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럴 수 있나요? 굉장히 많은 팔로워를 가졌는데 게시물을 한 번에 다 삭제했다? 게다가 더 눈에 띄는 건 프로필 칸에 굿바이라고 적어놨죠. 이게 자발적인 가출을 암시하는 걸까요? 글쎄요, 좀 헷갈립니다. 다행히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이 SNS를 추적하게 되거든요. 그 결과 메카일라와 연락을 주고받은 몇몇의 인터넷 친구들을 찾아내요. 그 중에는 요크톤에 방문하기로 했었다는 그 크리스토퍼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경찰이 다 수사를 하는데 실종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 지역에 메카일라 실종 소식이 쫙 펴졌잖아요. 극적으로 목격자가 등장합니다. 메카일라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그 터미널 식당, 거기에서 그녀가 한 남자와 함께 가게를 나서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 증언을 더 들어보니까 같이 갔던 남자가 팔에 무슨 커다란 십자가 모양의 문신을 하고 있었다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문신이 정보로선 다였죠.
그래서 경찰이 몽타주 배포하고 다 수색하고 나섰는데 또 너무 다행히 이 십자가 문신을 한 남자가 경찰에 직접 나타나요. 알고 보니까 그날 단지 메카일라가 식당을 나가는데 문을 열어준 그런 행인이었던 거예요. 아, 너무 허무하죠. 관련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카일라의 어머니는 딸이 성매매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이게 몸값을 노린 납치 범죄였다면 분명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서 돈을 요구했겠죠. 근데 전혀 그런 연락이 없고 메카일라가 말 그대로 연기처럼 사라졌으니까요. 가족들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이 실종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요. 또 제보를 하는 사람한테 하나로 5천만 원이 넘는 사례금까지 주겠다라고 걸면서 간절히 딸을 찾길 소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메카일라가 실종 직전 이 카페에서 보여준 그 수상한 행동들, 어딘가로 통화를 하고 통화 후에 진짜 대범하게 수줍음이 많은 소녀인데 막 가서 호텔방을 잡아줄 수 있냐는 이런 행동까지 하고, 어라? 이건 마치 누군가에게 지령을 받고 행동하는 게 아니냐라는 추론도 있었습니다.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혹시 그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만난 누군가로부터 조종을 당하고 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이게 인터넷 친구를 만나려고 은밀한 외출을 했다가 범죄에 휘말리게 된 걸까요? 그동안 실종 사건에 있어서 휴대전화 통화 내역은 사건 해결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내용마저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세상이 되었죠. 이 정도면 SNS 정보 공개에 대한 법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법이 바뀐다 한들 그게 국내에만 한정된다면 정작 유명 플랫폼인 인스타, 유튜브, 틱톡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쩌면 메카일라는 이 허술한 대책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꽃다운 소녀 메카일라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8년 3월 15일 목요일 대만 신베이시안 인테리어 공장 책임자로 있던 이 씨가 초조하게 시계만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밑에서 성실하게 일하던 여성 직원 37살의 예슈펑이 이틀째 말도 없이 출근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녀는 지난 11년간 근속하는 동안 단 한 번 지각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성실함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렇게 말도 없이 잠수를 탄다는 것 자체가 믿기 힘들어요. 지난 이틀간 기다리면서 수차례 전화도 했죠. 하지만 핸드폰은 무심하게 꺼져 있었는데요. 결국 이 씨는 혹시 사고가 났나 싶어서 비상연락망을 뒤졌고 예슈펑의 오빠 예지상에게 전화를 겁니다. 동료인데요. 동생분이 회사를 이틀간 안 나왔어요. 연락도 없고요. 그런데 이때 오빠의 반응이 상당히 퉁명스럽고 막 귀찮다는 식이에요. 아, 걔요? 걔 마라톤 대회 나갔어요? 괜한 걱정 마세요. 뭘 그런 걸로 전화까지 해. 아니 남매가 평소 가깝지 않은 사이였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루를 더 기다렸고 3일째가 되는 날까지도 예슈펑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근데 이 씨가 곰곰이 생각할수록 좀 상황이 석연치 않습니다. 일전에 예슈펑이 지나가듯이 마라톤 대회에 관심 있다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마라톤은 평일이 아니라 주말에 열리지 않나요? 게다가 대회 나간다고 회사에 3일씩이나 빠지는 게 어딨냐고요. 찜찜한 마음이 들었던 이 씨가 문득 예전에 예슈펑과 함께 그 대회를 준비한다던 퇴사한 직원에게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그리고 물었죠. 마라톤 대회 일정이 언제야? 그런데 그 직원이 하는 말이 그거 이번 주 주말이에요. 순간 이 씨는 예슈펑의 신변에 분명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리고 급히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죠. 경찰이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예슈펑이 거주하던 집이었습니다.
당시 이 집에는 오빠 예지상과 오빠의 아내 38살 새언니 장판신 그리고 또 조카 2명까지 다 같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오빠네 가족에게 다소 얹혀 살고 있나 싶기도 해요. 경찰이 이제 오빠 부부를 마주했고 언제 마지막으로 예슈펑을 봤냐, 연락은 언제 했냐, 뭐 통상적인 질문을 했죠. 그런데 두 사람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지금 이거 가족이 실종된 사건이잖아요. 근데 시종일관 뭐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아니요 이렇게 그냥 로봇처럼 대답만 하는 거예요. 이때 경찰들은 이 부부가 이 실종과 관련이 있구나 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슈펑의 방을 좀 확인해보자 하는데 이때 부부가 크게 동요합니다. 특히 새언니 장판신이 그 문이 잠겼는데 지금 열쇠가 없어요.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수상함만 키우고 있죠. 그래서 경찰이 그래요? 열쇠 수리공 불러가지고 방을 강제로 개방하게 되는데요. 그 안에는 정말 기괴한 모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2평도 되지 않은 작은 방이었는데 곳곳에 향초가 켜져 있어요. 게다가 이 벽을 에워싸듯 막 부적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마치 무당집처럼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방 한켠에서 제습기가 막 윙윙 돌아가고 있고 생각해보면 앞서 향초의 제습기까지 뭔가 막 냄새를 빼려는 의도가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음산한 방에서 경찰이 가장 주목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침대예요. 아니 무슨 침대가 사람이 눕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싶어서 보니까 침대 왼쪽 아래에 이상할 정도로 많은 옷가지가 막 쌓여 있더라고요. 마치 무언가를 덮는 듯한 모습. 그래서 경찰이 즉각 침대 빼내서 그 옷가지를 걷어냈죠. 그랬더니 그 아래에 시멘트 무더미 모습을 드러냅니다. 길이가 한 160cm에 폭 50cm. 아담한 성인 여성이 누워있을 사이즈였어요. 이쯤 되니까 경찰도 시신이 매장되어 있구나 라는 걸 감지했죠. 잠시 후 시멘트 해체 작업을 위해 기술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시신을 훼손하지 않고 꺼내려면 최소한의 드릴과 망치로 조금씩 깨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시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 작업은 당연히 더디게 걸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무려 5일이 지나고 나서야 시멘트 밑에서 이불에 돌돌 말린 시신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경험하게 돼요. 뭐였냐면 아니 5일간 계속 지금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집에서. 근데 그 같은 공간에 있는 부부가 놀라는 기색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태연이 와가지고 뭐하나 어디까지 했나 막 구경을 하고요. 또 한쪽에서 밥도 먹습니다. 태연하게. 아니 얘네들이 범인이라도 경찰이 다 있는데 이럴 수 있나 싶은데 또 범인이 아니라면 아니 친동생 찾는 일에 이렇게까지 나몰라라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매정하죠. 여기서 잠시 예슈펑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그녀는 사건이 발생한 이 집에서 어린 시절부터 30년 이상 부모님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형편이 좀 넉넉지 못했어요. 또 부모님은 연로하셨고요. 그래서 18살 때 이제 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했고 이후 이 집에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대신 갚아왔었죠. 또 경제력 없는 오빠를 대신해서 생활비 대부분을 책임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가족의 생계를 떠받치는 실질적인 가장이었던 거예요. 좀 더 알아보니까 오빠 예지상이 결혼한 뒤부터는 오빠네 부부와 조카들의 생활비까지 일부 떠안았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녀가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도 이 집에 남은 이유는요. 그동안 너무 힘들게 계속 돈을 갚았잖아요. 그 은행빚이 너무 늘어난 거예요. 이런 상황에 결혼을 해서 독립을 할 수 없었고요.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시신을 걷어서 부검을 합니다. 명백한 타살의 흔적이 드러났죠. 일단 머리는 무거운 둔기의 가격을 당해서 두개골이 부서졌고요.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되어 있습니다.
또 목에는 끈에 졸린 듯한 멍자국도 남아 있었죠. 가장 결정적인 사인은 폐와 기도에 고여 있던 물이었습니다. 즉, 익사로 사망한 건데요. 참고로 익사는요, 물이 기도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게 결국 산소 공급을 차단하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깊은 물에 빠져야만 익사를 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호흡기가 잠길 정도의 액체만 있다면 어디서든 가능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세면대나 욕조, 변기에서도요. 부검 결과 추가적으로 예슈펑의 어깨와 척추에서도 미세 골절이 보였습니다. 이 상처들만 보더라도 범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공격을 했다는 게 확실했죠. 그렇게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 건 당연히도 오빠 예지상과 새언니 장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기 무섭게 제보가 빗발쳐요. 이게 다 예슈펑의 지인, 친구들이었는데 모두가 한 사람을 지목했죠. 그게 바로 새언니 장판신입니다. 둘이 아주 수년간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특히나 어머니가 사망한 후에 갈등은 극에 달했고요. 한 친구가 증거를 들이밀었어요. 실종 3일 전인 3월 11일 날 예슈펑과 나눈 대화였는데 이 문자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새언니한테 폭행당해서 손과 어깨에 피멍이 들었다. 허리도 삐끗해서 빨리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생각나세요? 아까 부검 결과에서 시신의 어깨와 척추에 미세 골절이 있었잖아요. 그럼 정말 이거 새언니가 이랬다는 걸까요? 이 제보를 토대로 경찰은 장판신을 소환했고 강도 높은 신문을 진행합니다. 생각해보면 일단 시신이 지금 이 집 바닥에 일부러 숨겨져 있었잖아요. 이건 뻔하죠. 근데 장판신도 배짱이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대요. 그냥 집에 안 들어온 줄 알았대요. 이런 반응에 경찰로서도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인근 CCTV를 통해서 장판신이 시멘트를 대거 옮기는 장면을 확보해요. 시멘트와 관련성이 나온 거죠. 또한 집 안에서 시멘트 구매한 영수증이 추가로 발견됐고요. 들이밀었어요, 장판신한테. 근데 장판신은 난 몰라,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관련 없어 하면서 어느 순간 입을 싹 다물어 버렸고요. 이렇게 되자 경찰도 난감합니다. CCTV 영상이 있긴 하지만 이건 시신 매장을 도운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막상 살인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집에는 장판신뿐만 아니라 오빠 예지상도 함께 살고 있었죠. 둘 중에 한 명이 범인일 텐데 만약 진범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두 사람 모두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경찰은 작전을 바꾸게 돼요. 모성애를 자극하기로 한 건데요. 장판신에게 가서 자식들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해요. 어떤 식이었냐면 만약 당신이 진실을 털어놓고 자백을 하면 감형의 여지가 있다. 그럼 아이들도 빨리 볼 수 있고 너무 좋지 않냐. 근데 네가 여기서 이렇게 버티면 평생 보지 못할 거다. 너 어떡할래? 막 이런 회유, 협박, 그녀를 막 구슬리던 참이었는데 장판신이 돌연 대성통곡합니다. 막 눈물을 멈추지 않아요. 그러다가 좀 정신을 차리고 심호흡을 한 뒤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죠. 사실요, 제 시누이는요, 제 남편이랑 섹스 파트너였어요. 에? 이 말만 들어도 너무 충격적인 일이에요. 근데 장판신이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이 시누이 예슈펑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면 오빠를 유혹해서 둘이 자기 몰래 관계를 가졌대요. 그런 걸 자기가 3번이나 목격했다고 주장했죠. 심지어 이 잠자리의 대가로 돈도 오갔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미 자기네 부부가 결혼하기 전부터 이런 관계가 있었다는 걸 확신하고 있어요. 그만큼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했죠. 실제로 핸드폰 사진첩을 열어보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과 찍은 사진이 가득합니다.
근데 남편 사진은 단 한 장도 없더라고요. 여기서 조금 더 이 가족의 상황을 살펴보자면 일단 이들이 살고 있는 집은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근데 장판신 생각에는 남편은 장남이고 당연히 우린 부부니까 우리의 소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간 동생 예슈펑이 어떤 희생을 했는지는 싸그리 무시했고요. 그런데도 예슈펑이 이 집을 떠나지 않고 살아? 저 기생충 아니야? 빌부터 산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조차 오빠와의 성관계 때문이라고 믿었죠. 사실 그녀가 시동생을 괴롭힌 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이 친오빠와의 부적절한 관계라는 믿음에서 온갖 방법으로 예슈펑을 못 살게 굴었어요. 예슈펑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잘 때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밤에 이제 자러 들어가면 장판신이 일부러 막 방문 3개 쾅 닫아버리고 냉장고 변기 뚜껑까지 쾅 닫으면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또 거실에서 밤새도록 TV 틀어놓고 막 크게 틀어놓고 막 깔깔깔깔 거리고 웃기도 하고요. 워낙 예슈펑이 이제 성격이 좀 온순하고 착해서 처음에는 잘 참았어요. 근데 잠을 못 자겠는 거야. 상황이 악화되니까 결국 자신만의 소심한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해요. 냉장고에다가 문 좀 살살 닫아주세요 라는 쪽지를 붙였거든요. 이걸 본 장판신이 분노합니다. 이 집의 주인이 난데 저 더럽고 문란한 기생충한테 내가 무시당했구나 라고 여기는 거예요.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갔죠. 그게 처음에는 말다툼 정도였지만 점점 몸싸움으로 번지는데 거의 장판신의 일방적인 폭행에 가까웠습니다. 막 화나면 풀릴 때까지 막 주먹질, 발길질 하고요. 거칠게 물건을 집어 던지는 일도 흔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당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 예슈펑의 몸에 온갖 멍과 상처가 없어지는 날이 없었죠. 결국 3월 11일입니다. 참다 못한 예슈펑이 장판신의 친정에다가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자기가 당한 일을 막 폭로하면서 항의를 했죠. 아무래도 예슈펑은 지금 자기 친부모님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뭔가 좀 나이가 있는 어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나를 지켜주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식이 당연히 장판신에게 들어가겠죠? 그녀는 더욱더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애가 지금 내 친정까지 무시하고 모욕하는 거 아니야? 네가 어디 감히 우리 친정에 전화를 해? 비치고 팔짝 뜁니다. 그날 오후 장판신은 씩씩거리면서 예슈펑을 거칠게 넘어뜨렸어요. 그때 예슈펑의 왼쪽 어깨에 금이 갑니다. 이어서 쓰러진 그녀를 발로 짓밟고 보이는 대로 폭행했죠. 이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잠시 후에 장판신은 내가 칼로 막 너를 다 갈기갈기 찢어 죽일 거다. 그렇게 날뛰고 있었어요. 진짜 곧 무슨 일이 날 것 같았죠? 그런데 순간 문이 열리면서 엄마 저희 왔어요. 아이들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애들 앞에서 지금 시누이를 때릴 수 없잖아요. 상황은 일단락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이 분노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장판신은 이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살해 욕구로 이어져요. 그리고 그날부로 3일간 때를 기다리면서 집에 단둘이 있기만을 기다렸죠. 3월 14일 아침 8시입니다. 드디어 남편과 아이들이 모두 외출했고 이 집에는 장판신과 예슈펑만 남아 있었어요. 예슈펑은 당시 출근을 하려고 샤워를 하던 중이었는데 장판신 이제 딱 마음 먹습니다. 마음을 죽이기로 단단히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예슈펑이 샤워를 끝내고 나오자마자 머리채를 잡고 그냥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그리고 등에 올라가더니 준비한 테이프로 목을 조르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당시에 머리카락이 샤워하고 막 나와가지고 많이 젖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테이프가 막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자 장판신은 재빨리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보니까 옆에 5kg짜리 아령이 있었어요. 이걸 집어 들더니 그대로 머리에 내리쳤죠.
이런 공격을 받은 예슈펑은 정말 살기 위해서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막 애원을 했지만 장판신에게는 그녀가 죽어야만 끝나는 상황입니다. 아령으로 공격을 계속했고요. 결국 피가 막 거실 바닥에 흩뿌려졌어요. 어느 순간 예슈펑은 더 이상 미동이 느껴지지 않았죠. 이때 장판신은 개운하다는 듯이 일어나더니 콧노래를 부르면서 욕실로 갑니다. 이제 수건 가져와가지고 피 닦아내고 시신을 유기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순간 뒤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나요. 하면서요. 예슈펑이 아직 살아있었던 거죠. 장판신이 욕실에서 급히 수건 하나를 꺼내오더니 다시 한번 이걸로 예슈펑의 목을 잡아채요. 그리고 그 채로 화장실로 끌고 갔고요. 세면대에 머리를 쳐박습니다. 이어 예슈펑은 팔을 몇 번 휘젓긴 했지만 1분 정도 지나자 결국 몸이 축 늘어집니다. 그렇게 그녀는 새언니의 손에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죠. 이제 장판신에게는 시신 처리가 남아 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순간 몇 년 전에 본 홍콩 영화 한 편이 떠올랐어요. 돈 문제로 이웃끼리 싸우다가 한 명을 죽이고 집 안에다가 시멘트로 매장하는 내용이었거든요. 나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 곧장 생활용품점에 가서 1kg짜리 시멘트 10포대를 구매해요. 그리고 예슈펑의 방으로 시신을 끌고 가서 눕혀놓고 그 위에다가 그냥 시멘트를 부어서 덮은 거예요. 근데 예상과 다르게 시멘트 10kg으로는 몸을 다 덮기에 너무도 부족했습니다. 이거 다 안 되겠구나. 일단 방문 닫아놓고요. 이후 그녀는 이틀간 2차례에 걸쳐 20포대의 시멘트를 추가로 구매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남편이 다 집에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계속 시멘트 작업을 한 거예요. 그게 3일간 이어졌고요. 어느덧 방 한 칸에 시멘트 무덤이 만들어진 거죠. 이게 다 굳으니까 그 위에 대충 그냥 옷으로 숨겨두고 침대를 올려놨고요. 아니, 생각해보면 이 시신 유기도 좀 너무 허술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뻔뻔해요. 이러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조사해보니까 장판신이 작업을 하는 그 3일 동안 그러니까 문을 계속 잠궈놨대요. 혹시라도 남편과 아이들이 돌아올까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들이 없는 시간 동안 이 작업을 한 것 같아요. 또 추가로 혹시나 시신이 부패하면서 냄새가 흘러갈까봐 이제 향초, 방향제, 제습기 틀어놓은 거죠. 또 동시에요. 지금 자기 집에 방 한 칸에 시신이 묻혀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시신이 혹시 이 귀신이 우리 집에 불운을 가져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벽에다가 부적을 그렇게 붙여놨던 겁니다. 와,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이 자백을 장판씨는 경찰 앞에서 표정의 변화 하나 없이 그냥 술술 이어갔다고 해요. 그런 좀 얼굴이 기괴하게까지 했대요. 근데 더 충격적인 점은 그녀의 가장 중요한 살인 동기가 뭐였죠? 남편과 시동생의 어떤 부적절한 관계. 근데 이 모든 게 그녀의 편집증에서 비롯된 망상이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 남매에 대해서 알아보고 갈게요. 예지상, 예슈펑. 이 사람들을 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여동생은 책임감이 강한 편이었고 오빠는 약간 숟가락 얹기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오빠는 부모님 집에 계속 얹혀 살면서 결혼도 하고 여기서 자식도 낳았지만 반면 여동생은 지금 몇십 년 동안 가족 대출금을 계속 갚아오고 있었죠. 빚도 많아요. 결혼도 못했고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마치 이게 오빠네 집이 된 것 같고 자기는 얹혀 사는 듯한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새언니는 또 엉뚱하게도 이 남매의 근친상간을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알고 있던 예지상, 그러니까 오빠 예지상은요. 서둘러 병원에 가서 성관계 검사 받고 아내에게 잘 설명을 했대요. 근데 장판 씨는 끝까지 믿지 않았죠. 정리해서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 남매의 근친상간 망상이었어요.
예슈펑과 가까운 친구들조차 그건 너무 진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다 라고 입을 모았죠. 아니 그렇다면 장판 씨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망상에 빠진 걸까요? 좀 보니까 사실 그녀는 예지상과 재혼을 한 관계예요. 이전의 결혼 생활에서 전 남편이 외도를 했고 여기에서 큰 충격과 이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장판신이 오셀로 증후군을 앓게 된 게 아니냐라고 분석을 하는데요. 오셀로 증후군이 뭐냐면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고 확신하는 망상증의 일환입니다. 강한 집착과 편집증, 의부증을 동반하고 또 증상이 심해지면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게다가요, 그녀가 집에서는 그럼 모범적인 아내고 엄마였느냐? 아니었어요. 애들 어릴 때 젖병을 제대로 씻지 않아서 갓난 아기들이 계속 잔병치레를 겪었대요. 그리고 자식은 계속 생겨나는데 자기가 가서 돈을 벌지는 못할 망정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그냥 시어머니가 일을 나가야 했죠. 시어머니는요, 새벽에 나가서 폐지를 주었습니다. 참고로 사망하시던 그날에도 폐지를 주러 나갔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때 돌아가시면서 이 집을 예지상과 예슈평, 이 남매에게 공동 소유로 남기겠다라고 유언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예슈펑 입장에선 조금 좀 그래요. 왜냐면 이 집 대출은 내가 다 갚았는데 왜 집은 공동 소유야? 했지만 워낙 착하니까 그냥 어머니의 뜻을 존중해서 이걸 따르게 된 거죠. 그럼 뭐 같이 살자 이런 주의예요. 자, 그런데 정작 새언니 장판신 입장에서는 아니 뭐야 예슈펑이 여기서 왜 살아? 막 이런 생각. 망상 더 심해지죠. 결국에 남편과 둘이 어떤 관계다라고 의심하죠. 그리고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겁니다. 이거 총체적 난국이에요, 정말. 자, 이제 법의 판결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2019년에 열린 재판에서 장판 씨는 상당히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기는 경찰이 시키는 대로 자수를 했으니까 감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앞서 회유할 때 너 감형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얘야, 그건 네가 범인이 아닐 때나 가능한 소리 아니겠니? 법원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가만히 있을 장판신이 아니죠. 곧장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좀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 남아있어요. 자기 아내가 여동생을 그렇게 괴롭히고 또 이 집에서 살인을 하고 방에다 시멘트로 묻어뒀는데 그걸 남편이 정말 몰랐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보면요. 사건 이후에 이제 예슈펑의 사망보험금과 재산 상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슈펑은 부모가 안 계세요? 미혼의 자녀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 대만 민법에 따르면 직계 형제 자매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건 이후에 오빠 예지상이 유일한 상속자가 돼버렸어요. 즉 예슈펑이 죽고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오빠라는 거죠. 혹시 이걸 노리고 범죄를 방관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공범 아닐까요? 실제로 수사가 진행됐을 당시에도 공범일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동생은 죽고 아내는 감옥에 갔는데도 굉장히 사람이 좀 태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직 자기가 직접 인정은 하진 않지만 최소한 범행에 대한 어떤 인지는 있었을 거다라고 이제 점쳐집니다. 여기서 더 황당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거 정말 저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때 5일 동안 이 집에서 막 시멘트 작업을 했잖아요. 근데 시신이 딱 발견되었을 당시 예지상이 경찰에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아이고, 이거 장례비가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우와, 자기 여동생인데. 너무도 비정상적인 반응에 경찰도 감을 잡고 예지상 이 사람 뭐 있다 하고 강도 높게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공범으로 단정할 어떤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진 못해요. 결국 그는 공식적으로 혐의에서 벗어났고요.
예슈펑의 재산 일체가 법적으로 예지상에게 귀속됩니다. 오늘 사건 너무 좀 가슴 아팠어요. 피해자 예슈펑이요, 가족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부모가 남긴 대출 갚느라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회사를 나갔잖아요. 또 생활비도 책임졌어요. 자기는 제대로 된 가정도 갖지 못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 끝은 새언니의 말도 안 되는 망상으로 인해서 근친상간이라는 오명을 쓰고 살해까지 당하는 비극으로 마무리되고 말았죠. 그래서인지 그녀가 살아온 삶과 희생이 더 안타깝게 느껴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뒤늦게 하늘에서라도 평안을 찾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